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실전 모의고사 1회 기가 여장계곡서입니다. 첫 번째 작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밤중 혼자 일어 못 놀아 이내 꿈아. 시간적 배경 밤중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묻노라 이내 꿈아, 꿈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방식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순서가 원래는 꿈아, 밤밤중에 혼자 일어 묻노라라고 돼야 되겠죠? 근데 꿈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맨 끝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도치법 사용되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만리 요양을 어느덧 다녀온 곳. 만리, 아주 먼 거리를 수치로 강조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이라는 곳은요, 실제 지명인데요. 청나라의 심양을 뜻하는 것이고, 왕자 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볼모로 끌려간 곳입니다. 어느덧 다녀온 곳, 꿈에서 요양을 다녀온 것이죠. 왕자님들을 만난 것입니다. 반갑다 합가 선용을 친히 뵌 듯 하여라. 여기서 합가와 선용은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간 왕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이를 마치 친히 뵌 듯 하여라. 실제로 본 것만 같은 정도로 생생하다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설 섞어친 날에 분노라 북내 사자야. 송설, 바람과 눈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람과 눈, 즉 굉장히 냉혹한 날씨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자면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은 후 화자가 마주하게 된 비참한 현실의 시련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과 눈이 섞어 내리는 냉혹한 날씨에 국내 사자야 바람을 비유적으로 뜻하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온 사자, 즉 북풍, 북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뜻하는 것이죠. 소해 용안이 얼마나 추우신가? 왕자님들이 얼마나 추우실까? 북풍은 사실 추운 바람이잖아요. 이 북풍으로 인해서 왕자들이 너무 춥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고국에 못 죽는 고신이 눈물겨워하노라. 이 눈물겨워하는 것은 바로 왕자님들이 잡혀갔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지는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이죠. 박재상 죽은 후에 임의실은 알리었다. 여기서 박재상은 왕의 동생을 구하고 죽은 신라의 충신을 의미하고요. 화자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이역 충궁을 미라서 모셔오리. 이역, 이역이라고 하면은 먼 나라, 다른 나라를 뜻하는 것이고요. 춘궁, 두 왕자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두 왕자를 과연 누가 모셔올 수 있을까? 지금 서리법 나타나고 있죠. 지금의 취술령 귀혼을 못내 슬퍼하노라. 지금 옛날 이야기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박재상의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 된 망부석을 귀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두 왕자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만큼 간절하고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도 하마나라. 신고한 화친을 누를 두고 한 것인고. 무신이 조정에 많습니다. 이 신고한 화친, 청과의 화친을 대체 누를 두고 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슬프다. 죽으리 이미 죽으니 참승할 리 없어라. 충신들이 이미 다 죽고 없으니 참승할 리, 스의 막을 충신, 왕자를 구할 충신이 없다.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렁에 낳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아는 일 없으니 그 아니 좋을 소냐. 이 아무 근심 없는 풀은 이 병자호란의 치욕을 알 수가 없으니 너무 좋겠다라며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풀은 사실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병자호란의 치욕을 알 일도 없고요. 이런 불편한 마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 풀의 처지를 부러워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만 못하여 시름겨워하노라. 풀과 화자의 상황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사, 어린 거사, 잔말하지 마라. 여기서의 어린 것은 문제 사태, 즉 병자호란의 치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잔말만 하는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실실의 비가를 미라서 슬퍼하리. 어디서 탑주 한 잔 얻어 이 시름 풀까 하노라. 여기서의 탑주는 화자의 시름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삼가 문안 인사드립니다. 라며 인사말로 시작하고 있고요. 이러한 A형께서는 기력을 어떻게 유지하시는지요? 지금 편지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지를 쓸 때는 인사부터 먼저 전하고 시작을 하죠. 여기서도 인사말 먼저 나타나고 편지의 수신자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꿈털이 반 넘어 지나고 보니 생전에 효를 다하지 못한 아픔이 더욱 새로우리라 여겨집니다. 지금 편지 수신자의 현재 처지를 알 수 있죠. 상을 당했다, 즉 부모상을 당한 수신자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나여 생각해보니 근본 남한산성 포위에서 벗어나면서 만번 죽을 고비에서 한 번 살아남을 얻어 임금과 나라를 보전하여 옛 도읍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불행 중 다행이라 말할 만합니다. 여기 남한산성 포위에서 벗어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시대적 배경이 병자호란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서요. 다음 단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척화의 청로는 위로는 명나라 조정을 위하고 아래로는 사대부의 여론을 붙드는 것으로 천지의 떳떳한 길이자 복음에 통하는 의리입니다. 그것을 정론으로 삼는 것을 비록 삼척동자라 해도 모두 아는 바입니다. 지금 척화의 정론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찌 모르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이미 조선의 신하이니 우리 임금을 생각지 않고 오로지 중국 조정만을 위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혐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척화론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 입장 나타나고 있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형식 보시면 혐의가 없을 수 없다라며 지금 이중부정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이중부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쓴이는 척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동방의 나랏일을 맡은 신하가 반드시 명나라를 위해 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의리에 당당하고 선현의 가르침과도 실로 부합됩니다.
하지만 김상원, 정운 두 대감은 도리어 이러한 의리에 어두워 나라를 보전한 뒤에 한갓 척화의 청론만을 숭상하니 의리로 중도를 붙드는 것이 과연 어렵다 하겠습니다. 라며 척화파인 김상원과 정원의 주장이 이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국가를 망하게 하면서도 척화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글쓴이의 생각 나타나고 있는데요. 글쓴이는 결국 이치에는 오를 수 있으나 나라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바로 척화론이라고 생각하네요. 이렇게 척화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후 편지의 마지막에 비록 상중에 있다 해도 잘 살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갖추지 않습니다. 라며 상중에 있는 수신자에게 독정을 운영하기 위한 협조를 부탁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해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상중에 편지를 보내서 나라에 대한 일을 논한다는 게 예의에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갖추지 않습니다."라며 양해를 구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시조 하나랑 편지글 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좀 넘어가서요. 5번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다음 중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의 차이로 가장 적절한 것 묻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나는 개인적 심정에 집중하고 나는 현실적 대책을 논의한다 되어 있는데요. 나는 왕자에 대한 슬픔, 치욕의 한 등 감정적 고백이 중심이 되고요. 나는 국가적 위기에서의 처신과 현실적 방안 모색에 초점을 두고 있죠. 따라서 5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작품은요. 실전 모의고사 1회 장기전입니다. 장기전의 시작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칠에 볼짝 치면 아홍색 비단 두루마기에 초록색 비단 깃을 달아 자주색 비단 동정 짓고 구름 무늬의 비단 옷고름에 주먹만한 벼슬, 옥으로 만든 관자에 12꽁지깃으로 장식한 풍채가 대장부와 다를 송가. 여기 첫 번째 문장 서술자의 개입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술자의 개입은 서술자가 직접 작품에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대상의 외향을 평가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깍트리 치장 둘러보니 잔누비 줄누비를 폭폭이 잘게 누벼 한 의복 갖추어 맵시 좋은 머리꼬지 곱게 빗어 단장하고 12딸 아홉 아들 21 자식들을 앞세우고 뒤세우고 어서 가자 쉬 가자 라며 여기서도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외향을 묘사하는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평전 반머리에 줄줄이 들어서서 너는 이골 줍고 나는 저골 줍고 알라리 콩을 주워 먹으니 인간의 고량진미를 바라지 않는도다. 하늘이 만물을 내며 모두에게 복록을 주었으니 한번 배불리 먹는 것도 내 운수에 달려 있도다. 거기를 채우려니 그 무엇을 못 먹으랴.
점점 죽어 들어가니 콩 한낱 덩그렇게 놓였거늘 장기란 놈 크게 혹하여 지금 여기 살펴보시면 장기와 까투리가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콩 한낱이 땅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걸 장기가 발견합니다. 그러자 장기는 내 복으로 먹어보세 라며 그 콩을 먹으려고 하죠. 근데 까투리는요. 에게 그 콩 먹지 마소. 들어온 자취, 나간 자취, 비로 활활 쓴 듯하고 입으로 활활 분 듯하니 분명한 사람 흔적이라 라며 사람의 흔적이 있는 콩이니 먹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흔적이 있는 콩이면 뻥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놔둔 덫일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에게 그 콩을 먹지 말라고 만류하는 모습입니다. 장기라는 놈 이름말이 이런 까투리의 만류에 장기는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너의 말이 미련하다 라며 까투리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의 부장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죠. 장기는 이때를 이를 찢는 동지섣달 엉덩이라 첩첩이 쌓인 눈이 곳곳에 덮여 있으니 일천 산에 새들 나는 것도 끊어지고 일만 길에 인력도 보이지 않도다. 사람의 자취 어이 있을 손가 간밤에 끈을 꾸니 황학을 비껴 타고 청천으로 솟아올라 옥황상제께 문안했노라. 옥황상제께서 하교하시어 살림처사에 봉하고 만석 들어가는 곡식의 창고에 콩 한 섬을 상으로 주셨으니 오늘 이 콩 한낱 그 안이 반가운가.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마련해 주기 쉽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마련해 주기 쉬운 법이라. 하물며 굶던 차에 오늘 아침 먹기 전이라 하늘이 주신 복을 내 어이 마다하랴 라며 자신이 길몽을 꾸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이 내려준 콩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까투리의 만류를 듣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까투리는 그 꿈 좋거니와 내 꿈으로 볼짝시면 모두 흉몽 아닌 것이 없었노라. 지금 장기는 길몽을 꿨는데 이와 대비되도록 까투리는 흉몽을 꾸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젯밤 이경 초에 한숨으로 잠을 자고 찬바람이 일어나며 태아검처럼 잘 드는 칼로 빛 좋은 자네 머리 댕공 베어 떨어지니 자네 죽을 흉몽이라 라며 꿈에서 장기의 머리가 잘린 것을 들어 자신은 흉몽을 꾸었으니 이 콩이 위험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러자 장기란 놈은요 그 꿈 좋다 해몽을 해보자. 춘당대 알성과의 문무방에 이름이 올라 개수나무로 만든 어성화를 머리에 꽂고 춘풍에 흩날리며 막수교의 청운으로 입신양명할 꿈이라. 과거 시험에나 힘써보자 라며 까투리의 흉몽을 입신양명의 길몽으로 해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투리의 흉몽을 자신의 마음대로 길몽으로 해석하는 장기의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까투리의 흉몽을 길몽으로 해석하는 모습 한 번 더 나타나고요. 결국 장기는 까투리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콩을 먹게 됩니다. 콩 얼으며 들어갈 때 12장목 9살깃을 좌르륵 퍼뜨리고 꼬박꼬박 고개 쪼아 조금조금 걸어들어 빛날 같은 부리로 드립다 꽉 잡으니 부곡배 퉁기면서 머리에 넘어지는 소리, 강남사의 쇠방망이로 진시황의 둘째술에 때리는 듯 다방궁 대들보를 꽉 빼어 지르는 듯 와지끝 뚝딱 껄껄 푸드덕 변통 없이 치였구나. 지금 콩을 먹은 장기의 모습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죠.
비유와 묘사를 통해서 콩을 먹는 장기를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장기가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을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표현하고 있고요. 와지끈, 뚝딱, 껄껄, 푸드덕. 여기 음성 상징어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장기는 그 콩을 먹고 덫에 걸리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까투리가 장기의 맥을 짚어보는데요. 비맥이 움직이고 중맥이 점차 없어지고 신맥이 유별하고 간맥이 서늘하고 태충맥이 끊어지고 명맥이 이미 끊어졌네 라며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장기가 죽는 장면에 운율을 더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맥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장기전 내용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볼 텐데요. 저희 1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저희 1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화가 중심을 이루어 극적인 느낌을 준다. 장기전은 장기와 짝투리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며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와 갈등, 주제 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번 적절하겠네요. 2번 동물을 의인화시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 지금 장기와 까투리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꿩을 사람으로 의인화시켜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2번 적절하겠네요. 3번 낭독하기 쉬운 운문체의 표현이 드러난다. 여기 지금 판소리계 소설이죠? 그래서 낭독하기 쉬운 운문체의 표현 나타나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4번 세밀한 배경 묘사를 통해 주제를 형성화하고 있다. 작품에서 배경 묘사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죠. 또한 그 역할도 매우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배경 묘사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겠네요. 주로 배경 묘사보다는 행동 묘사가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4번이고요. 5번 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사성어를 비롯한 한자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저희 장기전에서 비속어도 나타나지만 한자 어휘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었죠? 따라서 5번까지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작품은요, 실전 모의고사 1회 제3병동입니다. 본문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하늘 울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극성스럽게 쏟아지는 폭우가 허물어져 가는 제3병동의 유리창을 마구 때렸다. 헐렁한 창문 틈바구니마다 빗물이 새어 유리를 타내리고 장화옷 처녀가 누워있는 쪽 천장 구석도 차츰 젖어들기 시작했다. 지금 비가 내리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는 거죠. 병실의 열악한 환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빗속에서도 불도저는 내쳐 부르릉거렸다.
운전사는 필시 물에 빠진 행직골이 됐을 테지. 명령, 아니 인간의 강하고 약함이 한 번에 실감되는 그러한 경영이랄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만은 그 둔탁스런 불도저 소리도 환자들에겐 그다지 거슬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한결같이 희멀건 눈들이 쏟아지는 빗발을 심심찮게 내다보는 화면. 그 속에서 부르릉대는 불도저의 극성맞은 소리에도 내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 요컨대 그들은 병원 생활이 무척 괴롭고 지루했던 것이다. 지금 빗소리와 불도저 소리가 굉장히 불쾌할 만도 할 만한데 환자들은 이 소리에 오히려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병원 생활이 무척 괴롭고 지루하기 때문이죠. 시끄러운 소리가 남에도 거슬리지 않아 하고 주의를 기울인 이유였습니다. 그저 치료비 도촉장이나 받을 뿐 누구 하나 꽃이라도 들고 깎듯이 찾아주는 사람도 없는 산등인간인 그들에게는 여기서 독특하게도 현대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적 배경과 인물의 처지에 대해서 소설자가 직접 개입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편집자적 논평 나타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비도 반가웠고 불도저 소리도 거슬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3등 인간이라고 표현한 이 환자들에게는 불도저 소리도 빗소리도 소음이 아니라 무료하고 재미없는 이 무기력한 병원 생활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자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강남욱 처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남욱 처녀는 시종일관 모든 것을 샅샅이 눈여겨보았다. 매트 위에 누웠을 때도 천장을 향해 있는 그녀의 핏발성 커다란 눈은 마치 병실안 전체를 삼키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 병으로 인해 매트 위에 누워있는 강남욱 처녀의 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왠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 등이 펼쳐졌는데요. 바로 수납계 보참 직원이 불쑥 나타났을 때의 일, 서묵과 급서로부터 출두 연락을 받았을 때의 수간호원의 심상치 않은 표정과 같은 것들이 이 병실 안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관찰하던 강남옥 처녀는요, 그녀의 의식은 고열로 인해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열로 인해 정신을 잃은 것이죠. 강남옥 처녀가 다시 의식을 되찾은 것은 그녀의 몸뚱이가 김종우 의사와 간호원들에 의해서 그녀의 어머니 곁으로 옮겨졌을 순간이었다. 원래 강남옥 처녀는 김종우 의사가 무상으로 지급해준 매트 위에 누워 있었는데요. 이 무상으로 지급해준 매트가 발각이 되어서 병원에서 치우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매트를 반납하기 위해 처녀를 노파의 병상으로 같이 옮겨버리게 된 것이죠. 김종우 의사, 즉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던 강남옥 처녀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매트를 주고 배려해준 의사죠. 이 김종우 의사가 그녀가 누워있던 빈 매트를 발로 냅다 밀어버리며 괜히 죄도 없는 간호생을 보고 투덜대고 있었다. 김종우 의사는 강남옥 처녀를 강남옥 처녀의 매트를 반납하게 한 병원의 처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죄도 없는 간호생들을 보고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죠. 이때 김종우 의사와 대립하는 인물이 바로 병원의 원장입니다. 이 원장은 김종우 의사와 갈등하는 인물이자 인류애적 연민과는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강남옥 처녀의 어머니인 오롱댁 심자분룰 노파의 몸뚱이가 병상에서 내려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롱택 심장군들 노파의 시체는 사흘 동안이나 시체 안치소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원비를 내지 않아서 시신의 처리를 병원에서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강남옥 처녀의 가난한 처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체 처리마저 제대로 해주지 않는 병원의 비인간적인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겉끝은 여전히 빗소리다. 불도저 소리도 여전히 멀리서 부르릉거렸다. 허물어져가는 제3병동의 한 귀퉁이라도 무너뜨리려는지 우지끈 하는 소리가 한번 들렸다. 라며 앞 정면에서 나타난 비 내리는 소리와 불도저 소리를 다시 언급하면서 암울하고 우울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김종우 의사와 같이 인류애적 연민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인부 두 사람입니다. 이 인부 두 사람은 강남옥 처녀의 어머니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애도하며 향을 피워주고요. 또한 강남옥 처녀에게 죽을 내어주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 향과 죽은 인부들의 처녀를 향한 연민을 보여주는 소재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제3병동과 관련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번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윗글에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 묻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 작품의 초반에서 나타나고 있었죠. 누구 하나 꽃이라도 들고 깍듯이 찾아주는 사람도 없는 3등 인간인 그들에게는 여기에서 서술자가 인물과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작품은요. 실전 모의고사 1회 절정 새입니다. 첫 번째 절정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운 계절의 채찍의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여기서 매운 계절의 채찍은요, 가혹한 탄압을 비유하는 표현이고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일제강점기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채찍이라는 촉각을 맵다라는 미각으로 표현하는 촉각의 미각화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감각의 전이이자 공감각적 심사에 해당하겠죠.
마침내 북방, 저희 남북으로 나뉘잖아요. 그 수평적 공간의 극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앞서 북방이 수평적 극한 공간이라고 했다면 고원은 수직적인 극한 공간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이 극한 공간에서도 서리빨 칼날 찐 그 위라는 더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방,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의 순서로 점층적으로 시상이 전개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단발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효자는 무엇인가에 의지하여 안식을 얻고자 하고 있으나 한 발을 디딜 곳조차 없는 구원을 바랄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화자는 더 이상 물러설 공간이 없습니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는 화자가 현실에 대한 비극을 인식하고 있는 과정에서요,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러매는 어조의 전환이자 시상의 전환을 뜻하는 구절입니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눈을 감고 초연한 태도로 다시 이 상황과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때의 겨울은 저희 앞에서 봤었던 매운 계절에 해당하겠죠. 이 겨울, 극한의 현실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저희 강철이라고 하면 주로 부정적이고 차가운 시열을 뜻하고 무지개는 긍정적인 시열을 뜻하잖아요. 이렇게 대립적인 시열을 병치한 역설적 표현 나타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역설적 표현 사용했다라는 거 묻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꼭 알아두시고 문제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비극적 상황 인식과 이를 초극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는 비극을 극복하려는 지사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지금 화자가 공경하고 있는 자유의 세계를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 세계가 왜 날 울리나? 나르는 새여, 묶인 이 가슴. 지금 화자는 묶인 이 가슴으로 대표되는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저 청청한 하늘, 흰 구름, 눈부신 산맥과 같은 자유의 세계와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조되는 상황임을 인식한 억압적 현실을 인식한 화자는 날 울리나라며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네요. 이때 나르는 새는 자유를 누리는 존재이자 화자와 대비되는 대상입니다.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 밤새워 물어뜯어도 자유를 향한 간절한 열망을 드러내는 표현이고요. 이때의 그리움은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갈망해도 얻을 수 없는 자유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죠.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여기서 피는 피인데 썩었다라고 표현하죠.
결국 어떻게 아무리 노력해서도 자유를 얻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 번은 울줄하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과 함께 답세라. 여기서 땅을 기는 육신은 화자 자신을 뜻하는 것이고요. 땅을 기어다닌다, 즉 자유를 구속당한 상태임을 뜻하는 것이죠. 이 화자는 너라고 의인화된 새를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공경의 정서 나타나고 있네요. 낮이면 낮, 그때 한 번쯤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이 서러운 눈은 자유를 동경하는 눈이고요.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자유를 잃어버린 고통을 뜻하는 것이죠. 함께 답세라, 함께 하고자 하는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끝없이 새하얀 사슬소리. 이 새하얀 사슬소리는 억압과 속박을 상징하는 소리로 사슬소리를 새하얗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청각의 시각화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죽어 너 되는 날에 길고 아득함이여. 자유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화자의 의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넋 속의 저 짧은, 여위어가는 저 짧은 볏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사실 낮이 밝으면 점점 더 세상이 선명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가 떠도 침침함이 계속되는 모순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네요. 또한 역설법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인식하고 동경했던 새가 점점 떠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화자의 의식 속에서 새가 점점 멀어져감을 뜻하고 있습니다.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떠나가는 새, 왜 날 울리나. 저희 1연에서 봤던 형식이 반복되고 있죠. 수미상관의 방식 찾을 수 있습니다. 끝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묶인 이 가슴. 이 구름 또한 자유로운 상태를 뜻하는 대상이고요. 화자의 상황과 대조를 이루는 대상입니다. 여기까지 절정과 새 내용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1번, 다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묻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감각의 전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감각의 전이가 바로 공감각적 심상이죠. 저희 절정에서는요, 매운 계절의 채찍에서 공감각적 심상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에서는 새하얀 사슬소리에서 공감각적 심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감각의 전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 가와나의 공통점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